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장 청소 잘하고 온 증시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무사히 잘 받으셨나요? 네.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똑같은 프로포폴이죠. 그거. 거기에서 맞춰주는 거. 똑같은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방금 전까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몽롱한. 요즘 왜 이러지 내가. 오늘 건강검진 예전에 나는 안 이랬는데. 네. 오늘 건강검진을 좀 받고 오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만 건강검진 받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건강검진을 좀 받게 해주자. 그래서 아마 이제 댓글로 그걸 뭐라 그러지? 유튜브 뭐 이렇게 안내 글이 하나 올라갈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그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구구절절한 에피소드 이거를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재미난 거를 골라서 읽어드리고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했어야 되는 투자 그 클리닉을 저희가 한번 해드릴까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저희 백오피스에서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해줄까? 그래서 하기 싫은데 근데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제가 읽어서 요때는 요게 잘못됐고 저 때는 저렇게 잘못됐고 보통 많지. 그래서 하루에 다 하려면 뭐 한 사람당 뭐 1시간씩도 해야 될 수 있으니 조금씩 잘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본인의 투자 사연을 솔직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가감없이 클리닉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최대한 구체적일수록 좋겠죠? 그렇죠.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불이 일었다. 이건 된다. 그런 확신. 가운데 나는 매수를 했다. 뭐 그런데 그때부터 떨어지더라. 뭐 이러면서 뭐 다양한 얘기들 있잖아요. 점점 이 프로그램이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콘텐츠가 또 생기고 네.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나게 써주세요. 있잖아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실패도 하면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안 웃기려고 써도 되게 웃길 것 같아. 그죠? 네. 예전에 한번 교사분 실패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구체화됐죠. 교사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그걸 듣고 하는 것마다 깨져. 하는 것마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이 구간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어떤 기회비용에 대한 지불과 그리고 거기서 리턴이 가는 과정에서 리스크 앤 보상 이 구조가 분명히 있어요. 그 보상이 이 구조를 머릿속에 짜놓고 내가 리스크를 얼만큼 줄이고 기회요인을 큰 쪽으로 나의 투자를 모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인기 투표하듯이 내가 쏠려서 들어가면 말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그 영역이 조금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건 어쩔 수 없고 직업적 특성이니까 투자를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4%씩 올랐고요. 코스닥은 기특합니다. 1000포인트 안착해서 계속 좋아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어제에 이어서 많이 매도를 했네요. 3천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000억 매수, 기관은 17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별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네. 오늘 달러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원달러 환율이 1116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많이 떨어졌어요. 1.6%대까지. 그리고 달러도 그러면서 금리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특징적인 흐름이긴 한데 유독 원화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유독. 일본 엔화하고 이제 거의 막 붙을라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 7원 남았어. 7원. 7원 아니구나. 맞네. 17원 남았습니다. 17원만 더 떨어지면 1대1이야. 1대10. 그렇게 붙으면 100엔, 우리가 100엔 1000원 하면 1대1 같은 느낌 들거든요. 네. 붙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은 좋았는데 소폭 마이너스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확진자가 73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소식이 나와서 4차 유행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이 또 많습니다. 코로나 테마주라고 불리는 일명 온라인 교육업체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메가스터디, 메가 MD 이런 데는 상한가를 갔고요. 비상교육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줌이 많이 올랐어요. 네, 원격 근무 서비스하는 이제 알서포트, 우리나라의 줌이죠. 11%나 올랐고요. 쿠팡의 물류업체인 동방, KCTC 이런 데도 한 13%, 9%씩 올랐습니다. 네. 네, 오늘 빅히트가 오늘 제가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없어졌네. 회사 왜 없어졌지? 망했나? 설마 상패?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 하이브로 네. 종목명이 변경이 돼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거래가 됐었는데요. 하이브 주주분들한테 잠시 약간의 사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7%나 이제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내일이 이제 상장 6개월째입니다. 그래서 보호회수로 물렸던 물량들이 이제 많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 매물이 특히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총 보호회수가 풀리는 물량은 뭐 대주주 이런 거 다 합해서 2,2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실제 매도가 나올 법한 물량은 이제 주요 주주들을 제외하고 뭐 상관전환선주에 투자한 업체 그리고 기관 투자자 물량에서 한 200만 주 정도로 보입니다. 예. 공모가 대비 지금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겹치는 게 내일까지 매수를 하면 유상증자 권리가 생깁니다. 예, 그 다음 날이 이제 권리 락일이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내일 매수하는 물량도 같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신주 발행 예정가가 197,500원입니다. 네. 현재 주가가 235,500원 정도거든요. 20% 차이네요. 예, 한 19% 정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매도하려고 했던 세력도 내일 유상증자까지 권리 받고 그 다음 날 좀 많이 출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내일부터 나오되 금요일부터 좀 본격화돼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 요즘에 거의 매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임직원들한테 중간 지주사 설립 방안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고요. 장 마감과 동시에 거의 인적 분할 고려 중이다라는 수시 공시도 냈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이제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고 투자회사 아래쪽에는 하이닉스와 웨이브를 자회사로 두고 네네. 사업회사 아래에는 SK 브로드밴드, SK 텔링크 등의 이제 자회사를 두는 게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신하고 비통신을 조금 쪼개는 분이네요. 그렇죠. 네. 이외에도 이제 SK텔레콤 산하 한 30여 개 자회사들이 있는데 어디로 배치될지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IPO를 앞둔 원스토어 11번가 SK스토어 그리고 ADT 캡스, T맵 모빌리티 등은 투자회사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호 SKT 사장이 SK텔레콤 투자회사와 SK 지주사 간 합병을 당분간 하지 않는다라고 밝힐 것이다라고 이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공세 김 애널님께서 이거 들으셨나 보다. 이 얘기를 들었고 어제 꼬리 내리는 정정 의견을 좀 바꿨죠. 바꾸시는 그거를 그래서 하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수시 공시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뭐 상반기 내 인적 분할 관련 의사결정을 할 거다. 요거 이외에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은행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SK텔레콤이. 오늘은 조금 빠져서 통신업종이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에서 요즘 보험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네, 방카슈랑스라고 하죠. 은행에서 파는 보험 상품.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급증을 해서 생명보험사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 상승률 1위는 보험회사가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은행을 통한 생명보험 판매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원인으로 사모펀드 사태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사모펀드 안 하려고 그러지. 예, 사모펀드를 이제 은행에서 더 이상 팔 수가 없으니 이제 보험 상품을 좀 많이 판 것 같고요. 그 증가율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방카슈랑스 판매 실적이 작년에 6.2조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42%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의 초회 보험료 수입도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첫 회 받는 보험료 수입이죠. 삼성생명이 132% 증가, 미래에셋생명 180% 증가, 라이나생명 123% 증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방카슈랑스 저축성 보험이 특성상 초회 보험료가 많습니다. 일시납 형태가 많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급증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카슈랑스는 이제 손해보험사 상품보다는 은행 상품과 유사한 저축성 보험이 많기 때문에 생명보험 업계가 좀 수혜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죠. 이게 그 세금 관련 문제가 이슈가 가장 큽니다. 보험은 근데 투자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 상품을 까서 뒤집어 보면 그거 채권이거든요. 네. 제가 채권에 대해서 여지껏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채권이라고 하라고라? 채권? 이거 보통 10년짜리인데 미국의 채권 장기 사이클 40년의 강세가 끝나고 약세로 진입하고 있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약세로 접어들고
10년물 금리가 오늘은 뭐 안정이 됐습니다만 네. 연말 기준으로 1.9에서 2.5 사이 어디쯤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상황. 미국 금리를 쫓아가는 한국의 채권. 채권 투자하신 거예요. 보험하신 분들은.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뭐 세금의 관점으로 보면 뭐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전혀 다르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채권을 산다고? 더 이상 노 코멘트. 예. 보장성 보험은 뭐 이해를 해도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좀 투자의 관점으로만 그러네요. 봤을 때 예, 세금의 그렇죠. 관점으로 보면 또 전혀 다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IPO를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가 개편이 다시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현대 엔지니어링이 증권사들한테 이제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예, PT 좀 해주라. 주관사 선정 한번 해볼게. 이런 거죠. 예, 현대 엔지니어링이 정의선 회장이 11.72% 지분을 보유 중인데요. 이 기업 가치가 10조 원 정도로 보면은 지분 매각 시 한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현금을 지배구조 개편 시 핵심 계열사 지분 매수에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기아를 소유를 하고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소유하고 현대모비스가 다시 기아를 소유하고 이런 순환출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지용 연구원님이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말한 걸로는요. 현대모비스를 분할을 하는 방법 그리고 모비스와 글로비스 지분을 스왑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식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현대글로비스가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 위치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그 중국 시황에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죠. 그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구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미국의 최대 노조인 미국 노동총연맹도 신장산 그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이로 인해서 금일 하나솔루션과 OCI가 반사수의 기대감에 소폭씩 추가 상승을 올랐죠. 했습니다. 네. 4% 3%씩 상승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의 구내식당 문제.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먼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네네. 사업장 두 곳의 사내식당에서 이제 결국 외부 업체를 선정을 한 겁니다. 제일 큰 식당이죠. 네, 공정위가 지난번에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구내식당 일감을 같은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에도 개방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경쟁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 사업장과 기흥 사업장을 각각 신세계푸드와 풀무원 푸드앤컬처 이렇게 선정을 해서요.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입찰에는 약 20여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뭐 서류 심사, 메뉴 구성, 서비스 평가, 음식 품평회 등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이제 다른 사내식당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을 확대해 나갈 거라고 삼성전자는 밝혔고요. 삼성전자 사업장은 특히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몇천 명 단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소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캐파가 안 될 수 있는 네, 거죠. 신세계푸드도 뭐 삼성 웰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대기업에 속하는 계열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신세계푸드를 선정을 한 것도 좀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좀 공급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왜냐면 자금 조달 능력까지도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물건 사놓고 부도 나면 큰일 나거든. 그렇죠. 그런 것까지 아마 다 감안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13일에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 데이터입니다. 신규 투자자들 경우에는 3분의 2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작년장에서. 아이고. 이번 연구로는 이제 주요 증권사 4곳의 표본 고객 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신규 고객은 이 중에 30%였습니다. 네. 전체 개인 투자자들을 봤을 때는 54%,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들만 플러스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6%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작년장에 마이너스 손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 기준에 이제 기존에 원래 작년에 신규 고객이 아닌 원래 계좌가 있었던 기존 투자자들 수익률만 보면 61%가 플러스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15% 수준. 근데 이제 작년에 새로 주식을 시작한 신규 투자자만 보면요. 38%만 플러스 수익을 거뒀다고 하고요. 네.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아이고. 그 좋은 장에서 작년에 이제 새로 시작한 분들이 좀 마이너스를 많이 와, 본 것 같습니다. 작년 10년 만에 온 대상승장이었는데 4월부터는. 예, 근데 이제 새로 이 신규로 진입을 한 게 3월 달에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이건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이제 10월 달에 빅히트 상장할 때도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10월 달에 특히 더 많이 몰렸는데 빅히트가 사실 시초가 이렇게 빵빵 뛰고 쭉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빅히트를 이제 고점에 잡은 사람들. 예, 고점에 잡은 사람들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마 이 신규 투자자 수익률을 전체 평균 수익률을 좀 많이 끌어내린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걸 고려해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 투자자 중에는 20대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워낙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벼락
거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의 주식 투자 참여가 좀 활발했었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돈 버는 채널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돈 버는 채널은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돈 벌 채널도 잘 안 봐요. 재밌는 채널을 많이 보죠. 그렇죠. 자기 보유한 채널을 많이 봐요. 자기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유튜브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까칠 분석 나오네. 그 수익률이 본인의 실력이야. 그게 어쩔 수 없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니는 근데 사실이 그거야. 그래서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되고요. 인정할 거 인정해요. 인정하는 데서부터 성공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부터. 네,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근데 이것만큼 정확한 업계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저도 투자만큼이 정확한 게 없다는 게 그럼요. 내가 했던 매수 행동, 매도 행동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제 주관적인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치화돼서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직한 데이터인 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성격이 나쁠 수밖에 없냐면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하다가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자꾸 이렇게 해봐야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미치는 거야. 즉 정신병 걸려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행동이 실패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한 게 뭐 크게 잘못된 게 아니야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위안을 받게 돼 있어요. 심리 구조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힘들어서. 근데 이 업이 문제가 뭐냐면 그걸 인정해야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일반인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수익 내기 힘든 게 아닌 걸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거든. 죽어버릴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업이 어려운 거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돈 버는 구조까지 딱 가서 루틴 잡히면 그 루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 가는 이 인간이 가진 본성적 차원을 다 갈아엎어내야 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네. 역시 철학과 출신 같습니다. 뭘 철학, 이게 투자 다 이런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본인도 그런 과정을 그렇죠. 예.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철학하고 무슨 상관? 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군요. 무엇이고 세상은 무엇인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요, 네. 당일 매수한 주식을 당일 매도한 거래의 비중이 55%나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게 투자를 안 한 됩니다, 비중이 이거. 적지 않았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어. 사실상. 예, 그래서 뭐 데이터로 보면은 20대이고 남성이고 소액 투자자일수록 잦은 매매가 좀 그리고 활발했다고 자기가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죽어도 안 돼. 이게 또 저조한 성과로 연결이 되었다고 안 돼, 안 발표를 돼. 내가 했더라고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시장에서 깨질 거예요. 그 광고 문구처럼. 어디서 많이 익숙한 이건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하는. 야, 예. 그러네요. 참 내가 얘기하고도 정말 맞는 얘기를 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SMC 소식인데요. TSMC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슈퍼컴퓨팅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지난 8일에 밝혔는데요.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텐진 파이티움을 비롯한 3개의 반도체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TSMC는 텐진 파이티움으로부터 신규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중국의 슈퍼컴퓨터들은 이제 주로 미국의 인텔, AMD, IBM의 CPU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제재로 중국에 타격을 분명히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러한 제재를 한 것은 중국이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500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214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안면인식 하려고 많이 갖고 있나 보다. 안면인식 해야지. 무섭네요. 중국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미국인데요. 113대 보유 중입니다. 중국이 한 2배 정도가 많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요 2배 이 수치만 보면은 사실 중국이 뭐 엄청나 보이는데 사실 성능의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네네. 미국이 당연히 성능은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성능 면에서는 뒤졌지만 지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에 중국이 슈퍼컴퓨팅 센터 건립 계획을 포함을 시키면서 미국이 이렇게 견제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중국의 그 자급률,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자급률은 5%가 7%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다 남의 걸 써야 되는 거죠. 요즘에 계속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그렇게 건방 떨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그 외교부 장관 부르고 자꾸 무슨 얘기하고 뭐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AI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쫄리거든 지금. 우리한테 버림받은 망이거든 망 지금. 왜냐하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하나 들어갈 때 메모리 반도체 몇 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인 거지. 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다른 건 트럼프는 뻥카만 막 찔렀는데 바이든은 정밀 폭격 시작했어요. 정밀 조준 사격 시작했거든요. 정확하게 기술 핵심 기술을 잡고 꽉 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도 갑자기 미중에 이번 기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기술 패권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뭘 느끼냐면 중세시대 내내 일본이 상당히 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또 임진왜란 이후에도 굉장히 부강을 해서 또 침범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국력이 약해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 섬나라가 어떻게 국력이 그렇게 강했느냐?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은 자기 기술이었고요. 그거를 네덜란드 사인을 통해서 유럽에 많이 파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은 거야. 그래서 부강할 수 있었는데 그 자기 기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한국의 도공들이죠. 네, 한국의 도공.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중국, 차이나 그 도자기를 만들려고 애를 써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뭔가가 이게. 그렇게 죽었다 깨라도 안 만들어져. 그런데 일본에서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냥 돈 주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거래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뺏어가가지고 얘네가 기술 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비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기술을 반드시 키워야만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더 키운다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양쪽 싸움에서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거라기보다도 양다리 걸치를 교묘하게 잘해야 되겠죠. 네, 영리한 외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